네, 안녕하세요. 배우는 콘서트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죠. 오늘은 저와 함께 마지막 시간을 이렇게 마무리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서 연극 뮤지컬 연출하고 있는 연출가 이화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 포스터 공지에 이렇게 있는 사진 모습 보시고 아니 강사가 이 강연자가 바뀌었나 이런 생각하시겠지만 제가 사실 연극을 하느라 5년 전 사진을 썼는데 그 사이에 코로나를 겪고 뭘 하니라고 좀 살짝 사갔습니다. 사기당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세월의 흐름이 이렇게 묻어 있구나 이해해 주시면 네, 참 감사의 마음이 들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 배우는 콘서트에서 이제 연극 분야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고 의뢰를 받았을 때 어떤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지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여기 제목에 우리 삶의 연극을 만난다는 것, 관객으로, 배우로, 삶으로 이렇게 제목이 정해졌는데 저도 관객으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연극을 만났던 저의 첫 연극이 삶이 되기 첫 단계는 항상 연극을 관객으로 만나게 되는 것 같아서 이제 제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연극을 삶으로 살아내는 이제 직업 연극인까지 됐는지 그리고 이게 그런 과정 속에서 느끼는 것들 그리고 연극이 우리 삶에서 갖는 가치나 어떻게 우리가 연극을 보다 쉽게 만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그냥 쭉 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저는 고등학교 때 동아리에서 시작을 했어요. 연극 동아리. 근데 그때는 제가 좀 이렇게 표현을 하거나 남 앞에 서는 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이 망설이는 편이어서 하고 싶은데 망설이느라고 못하거나 주저하는 성향이 좀 많았어서 이런 성격을 좀 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있어서 연극 동아리에 들어가서 연극 활동을 하면서 이제 연극하고 처음 만나게 됐는데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남 앞에 서는 게 막 이렇게 남들 앞에서 막 연습을 하는 과정 속에 막 틀리고 이런 모습을 오픈하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았던 것 같고 또 좀 더 잘하기를 원하는 이제 선배들이 지적을 할 때 그 지적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도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도 제가 연극을 전공을 하거나 연극인으로 산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언제나 연극이 취미나 이런 거를 내가 관객으로서만 접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다가 이제 이렇게 배우를 또 하게 됐네요. 호기심에 이렇게 오디션 원서를 넣었던 게 덜컥 되는 바람에 직장 생활을 하다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궁금해서 이렇게 오디션이 도대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야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 전문 뮤지컬 배우들이 어떤 오디션을 보고 뮤지컬 무대에 서는지가 너무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뮤지컬을 너무 좋아해서 되게 유명한 뮤지컬들이 막 이렇게 올 때마다 티켓을 사서 가서 공연을 보고 와, 저 무대에 이렇게 깃발 하나 들고 서 있는 배우가 너무 행복하겠다. 난 저 자리에만 있어도 행복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얼마나 그들이 격렬하게 혹은 되게 열정적으로 어떻게 그 무대에 서게 되는지 그 과정이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오디션을 아무것도 모를 때 그냥 오디션 지원서를 넣고 오디션을 봤는데 덜컥 합격을 해버린 거예요. 직장생활 땡땡이 치고 가서 오디션을 봤어요. 직장생활 할 때 이제 거짓말 뻥 치고 무슨 일이 있다고 뻥을 치고 가서 오디션을 봤는데 그래서 이제 배우들이 어떻게 오디션을 보는지를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었고 그렇게 오디션을 이제 끝까지 보다가 나중에 최종까지 제가 되게 된 거죠. 그래서 고민을 엄청 많이 했어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몰래 본 오디션이 끝까지 되는 바람에 어떤 선택을 나중에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고 그래서 저는 한번 배우로 살아보자. 내가 늘 동경하는 일인데 한번 배우로 살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선뜻 선택을 했어요. 그때 주변에 100만 명의 사람이 있었다면 100만 명이 다 저보고 미쳤다고 그랬어요. 제가 다니던 직장이 되게 좀 탄탄한 회사였기 때문에 그 일을 그만두고 배우를 선택한다는 게 되게 현명해 보이진 않았던 거죠. 그 모두가 알고 있잖아요. 배우가 가난하다는 걸. 그래서 너가 왜 그런 선택을 하려고 하느냐. 가족부터 시작해서 100만 명의 사람이 다 저보고 진짜
그대로 표현을 하자면 다 미친년이라고 그런 선택을 한 저보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때 꿋꿋이 얘기했죠. 아니다, 나는 내가 주도적으로 하고 싶은 원하는 일을 한번 해보는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선뜻 선택을 하고 그 바닥에 이제 내려서게 된 거죠. 지금 와서 생각하면 제가 평생 동안 본 오디션 중에 제일 처음 봤던 그 오디션을 가장 잘 봤던 것 같아요. 이유는 제가 객관적으로 제가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 저게 너무 하고 싶어,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 마음만으로 꽉 찼지 타인이 나의 능력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제가 하는 거로만 만족도가 컸기 때문에 그렇게 보러 간 오디션이 정말 자신감이 제일 찬 오디션으로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는데 막상 선택한 배우의 길은 동아리 활동을 하거나 제가 막 취미로 좋아할 때만큼 행복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예술가는 완성해서 표현해야 되는 그 목표치가 분명히 프로로서 해내야 되는 지점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채찍질부터 시작해서 다 프로 배우들 속에서 저는 이제 병아리잖아요. 근데 아무도 학교처럼 가르쳐주지 않는 건 거죠. 프로 배우들이 하는 만큼 당연히 저도 해야 되는 바닥에 서다 보니까 되게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던 배우 생활이 정말 행복하진 않았어요. 한 10년 정도 배우 생활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 프로 배우들은 직업적으로 봤을 때 선택권이 없어요. 작품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권한이 없고 작품 안에 굉장히 많은 역할이 있지만 내가 하고 싶은 역할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없었어요. 프로 연출가는 냉정하게 판단을 하고 작품을 위해서 배우를 캐스팅하고 작품을 선정을 하기 때문에 그게 배우들의 영역에게는 이제 주어지지 않는 권한이죠. 근데 우리 동아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하고 싶은 작품을 올리고 우리가 하고 싶은 역할을 맡아서 되게 즐겁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갖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 똑같은 상황에서 시작을 하고 서로가 부족함을 알고 프로처럼 해라고 아무도 다그치질 않기 때문에 우리 모두 즐겁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행복하게 연극 작업을 할 수 있는 거는 생활문화 안에서의 연극 동아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세월이 한 20년 넘게 흘렀어요.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연극쟁이의 삶을 선택한 지 세월이 벌써 한 20년 정도 흘렀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과거로 돌아갔을 때 그래 그때 그 선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후회하지 않아? 뭐 이런 얘기들을 저한테 묻거든요. 근데 그 과정 속에 제가 막 행복하지 않게 뭔가를 해나갈 때 굉장히 힘들게 매번 저를 이렇게 뭔가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는 그래도 자존심에 나는 후회하지 않아 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그때 내가 참 세상 물정을 모르고 철다구니가 없었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20년 전으로 돌아가면 저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되게 즐겁게 여러분들처럼 동아리를 통해서 저의 삶을 구현해냈을 것 같아요. 그게 훨씬 더 행복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시는 일, 뭐 연극 작업이 됐던 뮤지컬 작업이 됐던 과정 속에 뭐 여러 사람이 함께 하니까 뭐 여러 가지 부딪힘이 있을 수도 있고 제가 좀 더 상대가 좀 더 잘해줬으면 좋겠는 것도 있고 내가 좀 더 잘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혹은 내가 돋보이고 싶은 마음에 좀 이런 부대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연극 작업이 워낙 많은 사람들 속에서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하는 작업이다 보니까 그거는 늘 겪는 일인 것 같아요. 하지만 매 순간을 즐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모두에게 주어진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 일을 선택한 여러분들에게 저는 정말 바쁜 생활 와중에서도 연극을 통해서 뭔가의 행복감을 찾고 뭔가를 시도하려고 뭔가를 두잉하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정말 엄청 큰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굉장히 많은 예술 장르가 있잖아요. 뭐 음악도 있고 미술도 있고 또 글 쓰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글도 쓰시고 뭐 시화전도 하시고 서예에 굉장히 많은 이 생활예술 카테고리 안에 우리는 이제 공연을 하겠다고 이제 우리가 공연 쪽을 선택을 해서 연극과 뮤지컬을 해요. 근데 요즘에 그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막 영상화된 작업, 온라인화된 작업 이런 것들 이제 많이 보게 되시죠. 저희도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습니다.
올해 한 6, 7개의 공연을 저희가 올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는 한 번도 관객을 만나지 못했어요. 올해. 굉장히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사실 전공이 사진하고 영상 전공입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영상 연출을 가르치고 있기도 하고, 네, 사진밥도 꽤 먹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연극이라는 게 무대 예술이잖아요. 근데 그걸 영상으로 담아내는 거를 조금 더 수월하게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 무모하게 영상으로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을 인천에서 제일 먼저 저희가 시도를 했는데, 확실히 연극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무대 위에 지금 이 순간에 현존한다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무대 위에서 우리가 숨쉬고 호흡하고 이렇게 실수하는 그 순간조차 객석에 있는 관객과 함께 한다의 가치로움이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여기에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은데, 그 현장성이라는 게 이제 카메라를 통해서 기록이 되어지고, 뭐 생중계로 할 경우에는 이제 똑같은 시간에 동시간에 이렇게 나가긴 하겠지만, 녹화를 해서 편집이라는 걸 거치는 순간 우리의 연극쟁이들의 쫑파티는 더 이상 무대에서의 쫑이 아닌 게 돼버리는 거죠. 편집의 과정을 거쳐서 이제 뭐 일주일 정도 편집 시간을 거쳐서, 그러니까 우리가 무대 위에서 스트라이크를 하고 쫑파티를 아무리 배우들이 해도 실질적인 쫑은 일주일 뒤에 영상이 송출되어야지만 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코로나 이 뉴노멀 시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동아리 활동하는데도 이제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코로나 사태가 벌어졌으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부대 끼면서 하는 시대는 오지 않을 거니까 우리 이대로 연극 동아리를 이제 못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굉장히 많은 연극쟁이들은 그 안에서 살아남는 길들을 끊임없이 갈구하고 찾아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재미있는 실험들을 해나갈 수 있는 방편이 되거든요. 카메라 앞에서 우리가 언제 연기를 해보겠어요. 사실 배우들은 카메라로 자기 연기 장면을 찍어서 오디션을 봅니다. 영화, 뭐 매체 이런 데는 이제 요즘에, 옛날에는 프로필 사진만 찍어서 보냈는데 요즘에는 영상으로 연기하는 거 찍어서 보내고, 그 연기하는 영상을 가지고 또 캐스팅을 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회에 우리도 전문 예술인처럼 카메라 앞에서 연기 한번 해보지 뭐. 이렇게 막 독백 같은 거, 카메라 울렁증 있는 배우들 많은데 우리는 그거보다 좀 더 나은 단계로 카메라 앞에서 세워두고 연기도 해보고, 그러면 연기 체크하기가 너무 좋아요. 내가 연기하는 걸 항상 내가 볼 수 없기 때문에 발전이 더디거든요. 근데 내가 연기하는 걸 찍고 영상을 통해서 보면, 이런 부분에서 내가 눈동자가 흔들리는구나. 나는 이렇게 말을 정확하게 한다고 했는데 보니까 발음이 안 좋구나. 나는 이렇게 보여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질적으로 연기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런 부분이 아쉽구나. 체크하기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런 기회를, 이런 좀 어려운 상황을 기회 삼아서 여러분들이 각자 독백이라든지 이런 거 언제 대사 막 반페이지짜리 해볼 기회 없잖아요. 그런 거를 가지고 연습을 하고 또 영상으로 찍어서 끊임없이 올리고, 이렇게 독백 대사의 나열 가지고도 여러분들 작품 하나 완성해 나가실 수 있어요. 굉장히 재미있는 작업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되게 어려우니까 포기한다 이러지 마시고, 현 상황 속에서의 하나하나의 방법들을 찾아가시는 것도 적극적으로 권장해 드립니다. 조금 다른 얘기로 좀 넘어갈게요. 저는 관객으로 시작해서 배우의 삶을 이제 살아가다가 지금은 이제 연출가로서의 삶을 사는데, 배우일 때보다 연출가인 지금이 훨씬 행복한 것 같아요. 근데 동아리 활동을 하시는 여러분들은 대부분 다 연기자를 꿈꾸고 무대에 서서 이렇게 배우로서 서는 걸 좋아하시죠. 근데 저는 배우의 삶보다 연출자의 삶이 더 좋은 이유는 단 하나인 것 같아요. 제가 잔소리를 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네, 배우들은 잔소리를 주로 듣죠. 근데 저는 잔소리를 들을 때 그게 되게 이렇게 순종적으로, 그래 내가 이걸 받아들여서 이렇게 해야지, 그런 유형의 사람은 아니었나 봐요. 별로 행복하지 않았어요. 끊임없이 지적을 받을 때 끊임없이 저의 자아하고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제가 연출이 되다 보니까 이제 저는 잔소리를 하는 포지션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덕에 배우일 때보다 살은 한 5, 6kg 정도 찌고 이렇게 몸 관리를 안 해도 되니까 그런 편리함은 생겼지만, 내 마음은 훨씬 더 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 안에서도 나는 전체적인 흐름을 되게 잘 봐.
작품에 있어서 되게 전체적인 흐름을 잘 보고 여기서 요 부분을 이렇게만 하면 좋은데 라는 거에 대해서 좀 캐치 능력이 조금 눈썰미 내지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동아리 내, 구성원 내. 그런 분들은 연출에도 도전을 해보시면 또 다른 세계를 맛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큰 틀의 큰 작품의 큰 맥락을 이렇게 보는 눈이 있어. 이런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장면 만들기 같은 거에서 조금 더 재미있는 센스를 집어넣어서 그 대본대로 이렇게 리딩을 하거나 작품을 하는 게 아니라 이야기는 좀 이렇게 틀으면 재미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또 각색에 이렇게 각색 작업을 병행하면서 배우 활동하시면 그것도 또 되게 재미있는, 그래서 무슨 각색 누구누구 이렇게 나올 때 거기에 타이틀이 딱 이렇게 얹어지면서 내가 쓴 글이 이렇게 무대화로 구현이 되는구나, 혹은 내가 준 코멘트들이 작품을 만드는데 완성도를 성장시켜 나가는구나, 조금 더 확장해서 활동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공연이 갖는 메리트, 연극 공연이 갖는 메리트는 모두가 함께 한다에 있어요. 그래서 나 하나로 완성된 작품이 나가진 않잖아요. 우리 모두가 서로의 빈틈을, 부족한 부분을 조금씩 채워줌으로 인해서 완성된 작품을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거라서 나의 부족함을 채워줄 우리의 동료가 있다라는 거에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장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술교육 쪽에서도 가장 활발히 활동하고 학교들마다 되게 원하는 장르가 사실은 공연 연극 쪽이에요. 왜냐하면 요즘에 아이들이 혼자 크는 아이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함께하는 세상에 대한, 아니면 뭔가 나눔에 대해서, 아니면 뭔가 양보를 한다거나 그런 관계 형성에 있어서 부족한 점이 되게 많다고들 하는데,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학교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연극 교육을 하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그런 장점이 있는, 우리는 사실 뒤풀이도 중요하고 함께 어울리는 관계가 너무 중요한 장르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즐겁게 하고 있는 이 장르를 아이들에게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팀은 사실 연극 공연을 창작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시민 여러분들하고 함께하는 이런 시민문화활동의 그쪽에서 저희가 함께 하기도 하고, 또 학교 교육이나 어린이, 청소년 교육도 함께 합니다. 저희가 거기에 되게 가치를 많이 두고 있는데요. 전문 예술인으로서 가치를 두는 이유는, 사실 예술 교육은 아주 유아부터 시작해서 이제 100세 시대여서 할머니, 할아버지들까지 다 이제 전방위적으로 예술 교육이 펼쳐지고 있는데, 뭐라 그럴까? 예술 교육은 사실 예술의 또 다른 미래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취향이 생기는 데 있어서는 그 예술 언어를 알아야지만 취향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구를 배울 때 처음에 당구 하나를 배워도 굉장히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이면서 어떤 룰을 배우잖아요. 당구의 룰을 이렇게 쿠션을 어떻게 해서 마무리를, 쿠션이 뭔지도 알아야 되고 그 용어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처음 만났을 때는 조금 어렵지만 시간과 기본적인 것들을 배우고 나면 그 다음에야 비로소 제대로 즐길 수 있는 단계가 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점수가 점점 올라가죠. 50, 80, 이렇게 100 이렇게 해서 이제 300 이렇게까지 가게 되고, 누군가는 취미로 시작한 거로 인해서 전문가로, 선수로 가기도 하고, 하물며 당구 하나를 배워도 우리가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예술이야 말할 수 없죠. 그래서 예술은 예술만의 언어가 있어요. 연극은 연극만의 무대 언어가 있고, 우리가 무용 공연을 보러 갔을 때는 되게 추상적이잖아요. 무용은 또 무용만의 언어가 있고, 또 시각적으로 전시를 보러 간다고 할 때 미술은, 회화는 또 미술만의 언어가 있어요. 특징. 근데 그런 기본적인 언어를 모르는 상황에서는 어느 누구도 취향이라는 게 생길 수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미 연극이라는 게 좋아서 모인 사람들이니까 취향은 생겼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작품들을 선택해서 볼 것인가가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또 중요한 일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우리 극단의 멤버들, 청년들이 되게 많은데 그 친구들한테도 제가 늘 하는 얘기예요. 공연의 스타일이 다양하잖아요. 전통적인 거를 하는 극단도 있고, 마당극을 하는 팀도 있고, 뮤지컬을 하는 팀도 있고, 뮤지컬 안에도 되게 이렇게 화려하게 이렇게 쇼적인 뮤지컬을 하는 팀도 있고, 아니면 좀 빨래같이 이렇게 드라마적으로 이렇게 연극적인 뮤지컬도 있고, 소극장, 대극장, 굉장히 종류들이 많은데,
마임도 있을 수 있고, 그쵸? 무용에 가까운 연극도 있고. 그러면 다양한 되게 좋은 연극을 많이 보시라고 권장해 드립니다. 좋은 연극을 많이 보시라고 하는 이유는 많이 보셔야 내가 어떤 스타일의 연극을 좋아하는지 스스로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나는 이런 스타일의 연극을 좋아하는구나 라는 게 생기면 그 다음엔 다음에 우리 동아리에서 이런 스타일의 작품을 한번 해보자. 그리고 그 작품 안에서 나는 이 역할을 한번 해보고 싶어 라고 되게 구체적인 이렇게 목표가 생겨나가거든요. 생겨나면 그거를 위해서 또 노력하고 비슷한 공연들도 찾아보고 하면서 또 그런 재미가 쏠쏠할 거라고 생각해요. 스스로 내가 동아리 활동을 위해서 조금씩 성장하고 있어를 느끼는 것만큼 또 지속성을 갖게 하는 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연극판으로 넘어와서 제일 좋았던 거는 재미있는 공연을 보고 다 같이 뒤풀이에서 이 공연이 어땠는지에 대한 얘기를 몇 시간이고 앉아서 연극 얘기만 할 수 있는 뒤풀이자,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 전에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는 같은 취미를 공유하고 있지 않잖아요, 직장 동료들이. 그러니까 저는 연극을 좋아하는데 그 친구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연극 얘기를 밤새 하고 싶은데 함께 할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의 동아리 안에서는 연극 얘기로 몇 시간이고 떠들 수 있고, 공연 한번 올리고 뒤풀이 장소에 가서는 밤새 우리 연극 얘기만으로도 즐겁게 이렇게 자리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정말 엄청난 축복인 것 같습니다. 충분히 누리시기를 여러분들에게. 이 연극쟁이들이 이상해요. 생활이 그렇게 어려워도 밥값은 없어도 술값은 있다고. 어쩌면 연극 얘기를 하고 술자리를 통해서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하고 또 덜어는 안 풀리는 연기에 대해서 야 너가 그렇게 해서 내가 불편하기도 하고, 이런 좀 불편한 얘기를, 작품 안에 있는 이런 얘기들을 좀 편하게 풀어낼 수 있는 게 술자리여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연극쟁이들이 술고래들이 많기도 하고, 저도 연극계로 넘어와서 술이 엄청 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과하지만 않게 드시면서 이렇게 밤새 연극 얘기 할 수 있는 동료들이 함께 있음을 충분히 즐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예술 장르의 동아리잖아요. 우리는 이게 왜 이렇게 하고 싶은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을까요? 나는 왜 연극 무대에 서고 싶을까? 나는 연극이 왜 이렇게 좋을까? 무엇이 나로 하여금 연극 동아리 활동을 하게 하는가? 무대에 서게 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이 무대 예술에 대해서, 공연 예술에 대해서 매력을 갖는 이유,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생각들 해보셨나요? 누군가가 나에게 박수를 쳐주는 게 단순히 좋아서일 수도 있고, 또 가장 많이 듣는 얘기는 그거 같아요. 내가 실생활에 나는 이렇지만 또 다른 스타일의 인물을 내가 이렇게 살아볼 수 있어서 좋아,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네.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거는 참 축복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 공연 발표를 우리가 이제 연극 동아리의 경우에는 공연을 하고 나면 이제 관객 앞에 우리가 선을 보이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예술의 가치는 혼자서 연기를 하는 데 있는 것 같진 않아요.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서 우리가 이 작품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사회에 던지고자 하는가에 대해서 이제는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작품을 선정할 때 굉장히 많은 작품들이 있지만 단순히 이 작품 되게 재밌었으니까 해보자 말고, 우리 동아리가 조금 한 단계 연극적으로 성장해 가는 방법의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작품을 선정할 때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뭘까? 를 먼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연극이 갖는 예술적 가치의 맥락하고 닿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항상 그런 고민을 해요. 이 작품을 통해서 이 사회에 어떤 메시지를 던질 것인가. 예를 들어서 셰익스피어의 한여름밤의 꿈, 혹은 뭐 로미오와 줄리엣, 이런 되게 유명한 작품이 있지만 되게 다른 연출, 다른 팀들이 뭐 1000만 개의 극단이 있으면 1000만 개의 작품이 다 다르게 나올 거예요. 그 이유는 연출이, 혹은 함께 그 작품을 만들고자 하는 그 단체가 그 작품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다 다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작업 속에서도 우리는 이 작업을 선정한 이유가 있어.
이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이 작품을 완성해서 공연을 하는, 우리는 우리의 이 공연 작품을 통해서 이 사회의 객석에 어떤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공연의 목표는 뭐야가 명확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관객들이 보겠죠. 여러분들이 한 공연을 보고 뭔가를 느끼겠죠. 공연을 느끼고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런 느낌을 받았으면 좋겠어 라고, 보다 아름다운 감성을 느꼈으면 좋겠어, 어떤 메시지를 느꼈으면 좋겠어 라고 만들었는데, 객석에서 우리는 A라는 느낌을 생각하고 A라는 감동을 생각하고 만들었는데, 객석에서 B나 C의 감성을 저거는 좀 아닌 것 같아, 내지는 저거는 C라서 아름다운 것 같아, 이렇게 B, C, D 다양한 반응들이 이렇게 오거든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되게 가치로운 작업을 했다는 거예요.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하는 거에 대한 화두 내지는 질문 내지는 느낌, 정서 이런 거를 객석이 느끼고 생각하게 만들어준 거죠. 어떤 질문이 퀘스천 마크 하나를, 아니면 어떤 느낌표 하나를 던져드린 거예요. 사회에. 예술의 가치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술 작업을 하는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사회에 뭐가 이러니까 뭐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예술 활동을 통해서 사회에 메시지를 던지는 일을 하는 게 예술인들의 어떤 예술이 갖는 가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글을 잘 쓰시는 분들은 글을 써서 출판을 해서 책으로 메시지를 보고 읽고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렇게 열어놓는, 뭔가의 메시지를 던지죠. 책으로. 글 쓰시는 분들은 책으로,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은 자기의 작품으로. 자, 그럼 우리 연극인들은 우리의 작품으로 사회에 뭔가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그게 예술이 갖는 가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자들은, 우리가 보통 뭐 기레기 요즘에 많이 그러는데, 기자들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고 자기들이 바라본 시각을 기사를 써서 아예 노골적으로 아예 그냥 이런 거잖아요, 옳잖아요, 이렇게 딱 기사를 내보내잖아요. 정보를 주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뭐 기레기네 어쩌네 우리가 또 평가를 하기도 하고, 막 언론이 막 만들어지면서 막 이렇게 굉장히, 근데 예술 장르는 그렇게 적극적이거나 막 이렇게 강하게 뭔가를 표현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소 불편한 이야기들, 뭔가를 직접적으로 딱 뭐 하지 마세요, 뭐 합시다 이렇게 하진 않지만, 뭔가가 잔잔하게 스며들어서 한 번쯤은 생각하게 하는, 그래서 좀 우리가 이건 다시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야?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저런 감동이 있었어? 이런 걸 느끼는, 그런 걸 되게 잔잔히 스며들게 하는 작업, 그렇게 사회에 메시지를 던지는 일을 하는 게 우리 예술가들의 일이고 예술이 갖는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 작품 작업 활동도 생활예술이지만 예술이잖아요. 네, 우리가 느끼는, 우리가 시민으로서, 우리가 동아리 이런 멤버들로서 느끼는, 또 사회를 바라보고 사회 안에 살면서 느끼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작품 안에 이제 조금씩 담아보는 거예요. 어떤 메시지를 조금씩 담아서 우리가 발표할 때, 발표하고 나서 잘했어 끝났어 말고, 그렇게 해서 꽃다발 주고 뭐 이렇게 하고 잘 끝났어 라고 하지만, 그들이 내 공연을 보고 어떤 느낌들을 받고 어떤 감동을 받고 가는지에 대해서도 귀를 좀 열어두시고, 그 후에 마지막에 이제 합평회 같은 거 할 때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지를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내 작품이 이 사회에 메시지를 던졌고, 그 메시지를 보는 관객들이 어떤 느낌들을 받고 이런 얘기들을 해주는가, 그 피드백이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술이 갖는 가치는 그런 거에 있고, 제가 생각할 때 특히 모든 예술 장르 중에 가장 연극이 가져야 되는 중요한 점은 사람에 대한 사랑인 것 같아요. 이게 뭐 되게 꽃이 아름다워, 그래서 난 아름다워서 꽃을 그려요, 뭐 나는 아름다워서 꽃에 대한 이야기를 쓸 거예요, 이렇게 갈 수는 있지만, 연극 장르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떤 시대에 어떤 사람들이 관계 속에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들을 담아내고 있는가,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극복해내고, 그렇게 사람의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장르인 것 같아요, 연극은.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바라보는 시선이 있어야 되거든요, 작품 안에. 내가 세상을 따뜻하게 바라보고, 야 그래도 희망이 있어, 이런 메시지를 담고 싶은 건지, 야 너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이게 뒤집어서 생각하면 이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 라고 하는 인간관계, 삶 속에 그런 이야기들의 메시지를 담아내는 시선을 갖는 거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남들이 했던 작업을 그대로 하는 거는
카피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대로 카피할 수 없어요. 그쵸? 우리 배우가 다 다르니까. 김윤석이라는 배우가 했던 거를 내가 공연하면서 김윤석 배우처럼 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사람이고 그 호흡까지 똑같이 우리가 카피해낼 수 없거든요. 느끼는 감정도 다를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연극은 항상 내가 하는 공연이 내 세계 유일한 공연이에요. 내가 하는 공연, 내가 하는 역할은 세상에 나밖에 할 수 없어요. 그런 가치로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꼭 자긍심을 가지시고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공연이 어떤 메시지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가치로움에 대해서, 예술, 연극의 가치로움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좀 더 근사한 생활예술 하시는 우리 배우, 시민 배우들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보통 이제 동아리 활동 하시는 분들 중에 청년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뭐 가정을 꾸리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느 정도 이제 자제분들을 키우신 분들부터 시작해서 실버 이렇게 다양하게 계신데, 예술이 갖는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하고 있는, 일단 애니메이션 하나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무슨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의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는 단편 애니메이션인데, 어느 나라, 외국 나라 어디에서 상을 탄 작품이래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느꼈는데, 야, 예술적으로, 그러니까 공부하고 예술하고 있을 때 모두가 공부를 공부를 잘하기를 원하고 공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구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한번 그 애니메이션을 보시고 그 애니메이션에 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애니메이션 보시고. 이 학생들한테 많이 보여줘요. 저희가 이제 학교 예술교육하러 들어가서 많이 보여주는 애니메이션인데, 제가 이제 교대 쪽에, 교육대학교 쪽에 가서도 이제 선생님이 되실 분들한테도 보여드리고, 하여튼 제가 어디 뭐 워크숍 같은 걸 가거나 이렇게 할 때 많이 보여드리게 돼요. 그리고 엄마들 대상의 교육을 하러 가면 꼭 보여드려요. 이게 예술이 갖는 가치나 의미에 대해서 되게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애니메이션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뭘 느끼셨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예술 교육에 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그래요, 사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 동아리 활동 자체가 되게 하면서 즐겁고 하면서 행복을 찾고 이래서 되게 좋아서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 기회를 아이들에게도 열어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들 그리고 이제 일반 시민들에 이르기까지 제가 아직 실버까지는 안 가봤어요, 솔직히. 근데 이제 초등학생부터 시작해서 일반 성인분들까지 제가 만나서 예술교육이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함께 작품을 만들기도 하고 연기 지도하기도 하고 연극놀이를 하기도 하고 그래요. 자유학기제 수업을 나가기도 하고 동아리 지도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이러면서 되게 다양한 층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초등학생 아이들의 행복도가 가장 높아요. 얘네들은 일단 엄마 아빠가 아세요. 좋은 공연을 보여주고 좋은 음악회를 데리고 가고 좋은 전시관을 보여주고 이렇게 그런 예술이 갖는 문화적인 혜택을 충분히 누리면서 아이들이 크기를 바라죠. 초등학교 때까지는 아직 입시하고 멀기도 하거니와 그래서 다양한 체험학습장도 데리고 다니고 막 하면서 그런 활동을 하면서 아이들의 만족지수가 행복지수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근데 얘네들이 중학교로 딱 들어가는 순간 청소년들 이렇게 중학교 1학년으로 딱 들어가는 순간 아이들의 행복지수가 그래프상으로 훅 떨어져요. 이건 이제 여러 개의 논문에서 이미 증빙이 된 거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 행복지수가 떨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문화적인 생활을 하는 환경 속에서 애들이 자라다가 중학교 가면서부터 이제 부모님들의 모드가 바뀌는 거예요. 공부해 모드로 바뀌는 거죠. 공부를 잘해야 되고 성적 위주로 가기 시작하면서 엄마가 옛날에는 연극 같은 거 하는 활동 같은 걸 엄마가 먼저 막 이렇게 애들 집어넣어주고 뭐 여기저기 하고 있는 뭐 문화예술 동아리 이런 거 하게 막 방과후 막 이런 데 막 보내시다가 중학생만 딱 되는 순간 공부해! 이 모드로 가면서 연극은 무슨 연극이야! 뭐 이렇게 되면서 이제 성적 위주의 학교, 막 학원 이런 데를 보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의 행복 지수가 확 떨어져요.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이게 뇌과학 이렇게 청소년의 뇌과학을 이렇게 전공을 하신 분이 오셔가지고 강연을 하는 데서 제가 들은 얘기예요. 근데 이게 뇌의 구조가 원래 안에서부터 우리 인간의 뇌가 안에서부터 자극을 받고 뭘 하면서 바깥으로 이렇게 커나간대요. 성장해 나간대요. 근데 그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제 관계성이라든지 사회성이라든지 아니면 공감 능력 같은 거는 다 전두엽이 관장을 하는데 되게 재미있는 게 13살, 14살 아이들의 전두엽의 그 발달 상태는 파충류의 상태하고 똑같대요. 전두엽이 아직 커나가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중학생들, 중학교 1학년, 2학년 그때 아이들이 전두엽이 이제부터 성장해 나가야 되는 시기인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이 정도까지의 애들이 그 전두엽의 상태는 파충류하고 같은 상태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전두엽이 커나가야 돼요. 근데 전두엽이 성장하는 가장 커다란 원동력은 뭐냐면 자극이에요. 새로운 걸 보고 일일이 손으로 만져보고 띄어보고 이렇게 외부에서 느끼는 굉장히 많은 자극들을 통해서 느끼고 공감하고 관계 속에 형성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두엽이 발달해 나가기 시작을 하는데 가장 전두엽이 발달해 나가는 시기에 우리 아이들은 다 학원에 갇혀서 그런 자극, 관계 속에서 어떤 그런 자극들을 못 느끼고 자라고 있고 주로 휴대폰, 게임 이런 거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사건 사고들이 되게 많이 터지잖아요.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전두엽이 발달해 있지 않은 거죠. 멈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상대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공감을 한다거나 이런 능력 자체가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중학생들부터 시작해서 청소년의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을 좀 많이 데리고 다니는 게 좋은 게 뭐냐면 새로운 걸 보고 새로운 길에 가고 새로운 음식을 먹고 끊임없이 새로운 자극을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그것만이 전두엽이 발달해 나가는데 굉장히 좋은 굉장히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데 그게 중학교 때부터 멈춰져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정작 우리 동아리 활동을 하시는 우리들은 그거 다 하거든요. 우리는 뭐 이미 대학 다 뭐 나왔거나 직장 생활 하거나 그러니까 더 이상 학교 공부에 묶여 있지 않아도 되니까. 근데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우리가 사는 세상하고는 다른 세상을 아마 살게 될 거예요. 지금 코로나 이후로 아마 과거의 상황 속에서 살게 되지 않을 거야.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삶의 판이 바뀌고 있는 거거든요. 그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뭐 성적 순으로 이렇게 뭐 좋은 직장을 가서 우리 세대보다 그 이전의 세대는 이미 뭐 대기업에 가면 정년이 보장됐었지만 지금 우리 중장년 시대에서는 대기업을 가도 정년이 보장된 시대가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점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들고 있어요. 다 자동으로 뭐 주문하고 맥도날드만 가도 그렇죠. 그러니까 없어지는 직업군도 되게 많아지고 더 이상 우리가 상상하지 않는 세계를 아마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세계를 아이들이 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좋은 대학을 가서 좋은 대학을 가야지만 좋은 직장을 얻고 이렇게 하는 그 판이 분명히 바뀌어질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뭐 영어 공부 뭐 막 미친 듯이 해도 다 이제 뭐 앱으로 자동적으로 바로 통역하는 뭐 이런 거 이제 곧 머지 않았거든요. AI의 시대잖아요. 네. 아이들이 자라나는 이 환경 속에서 아이들이 좀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행복하게 뭔가를 느끼고 관계 형성을 맺고 하는 거는 예술 활동에 있는 것 같아요. 전시도 보고 자연 속에서 모두 느끼고 이렇게 아이들하고 함께 뛰어놀면서 이렇게 하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의 행복권, 아이들이 예술 활동을 할 수 있어 없어의 선택권은 다 어른들에게 있어요. 학교 선생님에게 있거나 부모님에게 있거나. 근데 우리는 학창 시절이나 우리가 자라오면서 그렇게 예술 문화적인 그런 환경 안에서 우리가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잘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조금 다르잖아요. 우리 동아리 활동을 하시는 여러분은 좀 다르잖아요. 우리는 이게 얼마나 재미있고 굉장히 삶의 활력이 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도 그 길을 열어줄 수 있거든요. 나는 하면서 공부해! 이렇게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 제가 학교 교육 현장에 있으면서 굉장히 많이 느끼는 거예요. 대학생들을 만나요. 근데 이 대학생들에게 굉장히 많은 상담을 듣게 되는데 제가 지금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영상 연출과 연기라고 하는 수업 하나 하고 공연 예술 기획론 이거 하고 그다음에 전공자들 대상으로 하는 이런 예술 교육을 하고자 하는 전공자들 대상의 수업을 하고 있는데 2학년, 3학년, 4학년 학생들을 만나요. 대학교에. 근데 고민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학교 4학년일수록 아이들이 공황 상태인 거예요. 어떤 진로를 선택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성적이나 이런 관리가 되게 중요해서 하긴 하지만 정작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 뭔지 자기 진로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방황하는 아이들이 대학교 안에도 엄청 많더라는 거죠. 우리가 아이들이 진짜 행복하지 않아요. 아이들의 삶이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어른들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아이들에게 길라잡이를 해주는 어른들의 생각이 바뀌었으면 좋겠고 우리의 아이들이 좀 행복한 과정 속에서 성장하게 할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가 여행을 좋아해서 이게 이제 배낭여행을 메고 깃발 쫓아다니는 여행 아니고 그냥 현지인 스타일로 다니는 여행을 꽤 많이 해요. 되게 좋아하는데 그렇게 여행을 나가면 사실 유럽 아이들도 보고 다양한 나라의 아이들을 보는데 되게
어른들이 하라는 대로 되게 순응하면서 크고 있는 아이들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죠, 주로. 그래서 어떤 문제, 이거는 조금 여담인데, 그 인도 여행을 할 때 다들 위험하다고 그래요. 인도라는 나라의 성인지 감수성도 그렇고, 그래서 여자가 혼자서 인도 여행을 하는 건 너무 위험해, 하지 마,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보셨죠. 인도 위험하다고. 그런데 주로 그 위험성에 가장 많이 노출되는 게 일본하고 우리나라 여자들이에요. 그래서 왜 그런가를 제가 자세히 살펴봤는데, 이건 저의 개인적인 견해예요. 근데 냉정한 거절을 하지 못하는 데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문화 자체가 냉정하게 막 이렇게 못돼 처먹게 거절을 하는 문화는 아니잖아요. 일본 애들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인도 남자애들이 뭐라고 이렇게 했을 때 거절이 우리 웃으면서 되게 노 땡큐 정도의 거절을 하는데, 그러면 집요하게 계속 이렇게 뭔가가 벌어지는 거죠. 근데 유럽 애들 같은 경우는 되게 정말 못돼 처먹게 막 너 저리 꺼져! 막 이런 식으로 여자애들이 되게 날카롭게 거절을 하고, 싫고 좋고에 대해서도 되게 분명하게 표현을 하고, 자기의 결정력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결정력과 자기의 표현력을. 근데 얘네들은 자기의 삶 하고 싶은 일, 뭐 이런 과정, 이런 것들을 다 자기 주도적으로 선택들을 하면서 자라온 아이들의 문화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좀 부모 의존적으로 부모님이 결정해 주시는 게 되게 많다 보니까, 부모님이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데 놓여 있을 때의 어떤 단호한 결단이라든지 타인에 대해서 되게 냉정하게 뭔가를 표현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익숙하지가 않다 보니까, 아니 괜찮아요, 됐어요, 아니에요 하는 게 상대에겐 거절이 아닌 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행을 하면서 많이 느꼈는데, 정말 주도적인 결정을 계속 하면서 크는 게 글로벌한 시대의 삶을 굉장히 안전하게 그리고 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어떤 방법을 알려주는 게 될 텐데 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자기 표현을 되게 명확하게 해야 되거든요. 자기 표현, 연극이 최고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연극 같은 거 할 때 야 성적이 어쩌고 이런 거보다는 여러분들이 느끼는 행복감을 아이들이 느낄 수 있도록 기회를 엄마 아빠가 먼저 열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혼자 자라는 아이들에게 있어서도 함께 나누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뭔가를 해나가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얻어지는 것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 예술가가 되자라는 강의를 김영하 소설가 아시죠? 김영하 작가가 하셨어요. 테드 강연 하셨어요. 굉장히 말을 잘하는 거예요. 어쩌면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저렇게 재미있게 잘할까 부러울 정도로. 아마 그러니까 방송에서도 굉장히 많이 불려다니면서 이제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테드 강연에 김영하 작가가 나간다고 해서 궁금했어요. 뭘 주제를 가지고 할까라고 했더니 우리 모두 예술가가 되자, 이거였어요, 강연이. 근데 이 작가가 이제 저는 그래서 뭐 대학이나 이런 데서 그 문예창작학과 쪽에 글 쓰는 사람들을 대상으로만 수업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분이 한국종합예술, 한예종 아시죠? 한예종 연극가 아이들을 대상으로도 이제 뭐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하고 이런 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느꼈던 여러 가지 문화예술적인 어떤 에피소드들을 굉장히 많이 이분이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재미있게 풀어 놓으셨어요. 근데 사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이 시간을 빌어서 하고자 하는 얘기의 메시지는 사실 그분이 너무 명확하게 강의를 잘 해놓으셔서 그 영상을 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김영하 씨의 테드 강연, 그거를 한번 함께 보시고 저는 이제 마무리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실게요. 오늘 제가 얘기할 주제는요, 예술가가 되자, 지금 당장입니다. 이런 얘기를 꺼내면 이제 보통 분들이 다 긴장하고 약간 마음속에 저항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술이 밥 먹여주나, 그리고 지금 바쁜데 무슨 예술, 그 다음에 나는 학교도 가야 되고 취직도 해야 되고 해야 될 것도 많고 애도 학원 보내야 되고 바쁜데 무슨 예술은 무슨 예술이냐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예술가가 될 수 없는 이유는 수백 가지가 있습니다. 머릿속에서 막 떠오르죠. 될 수 없는 이유는 정말 많아요.
돼야 할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생각해보면 왜 돼야 되겠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아주 많습니다. 왜 사람들은 예술이란 말을 들으면 벌써 이렇게 거부감이 들기 시작할까요? 어쩌면 예술이라는 것은 엄청난 재능을 타고났거나 아니면 전문적인 훈련을 아주 지독하게 받은 사람들만 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 그리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이미 예술가의 길로부터 너무나 멀어진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실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오늘 제가 얘기할 주제입니다. 자, 우리는 모두 예술가로 태어납니다. 집에 아이가 있으신 분들은 뭐 금방 알 수 있을 겁니다. 애들이 하고 있는 거의 모든 행위들이 예술입니다. 벽에다가 막 벽지에다가 크레용으로 그리고 텔레비전에서 뭐 나오면 손담비춤 따라하고 그다음에 뭐 손담비춤이라고 사실 할 수가 없어요. 걔 나름의 어떤 춤이죠. 그런 어떤 이상한 춤을 추고 또 노래를 부르고 모든 사람들을 괴롭게 합니다. 막 그 수준이라는 것은 그 예술의 수준이라는 것은 자기애 아니면 사실 견디기 어려운 그런 수준의 예술을 하루 종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모두가 아이들을 좀 피곤해 합니다. 자, 그 혼자 아이는 1인극을 막 하기도 하고요. 소꿉놀이라는 건 사실은 1인극이고 어떤 연극이기도 하죠.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 나이를 좀 먹으면 거짓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부모들이 대체로 아이가 처음 거짓말한 순간들을 기억하고 있는 엄마들이 많아요. 충격을 받죠. 얘가 드디어 이 본색이 드러났구나. 지 아빠 닮아가지고 넌 뭐가 되려고 그래? 막 이러고 애를 괴롭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거짓말을 시작하는 순간은 스토리텔링의 시작입니다. 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순간이에요. 경이로운 순간이에요. 부모들이 경축을 해야 됩니다. 야, 우리 애가 드디어 거짓말을 시작했구나. 야, 경축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엄마 나 오늘 놀이방에서 오다가 외계인 만났다. 보통 엄마들은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그러고 막 애를 괴롭히는데 그러지 말고 이상적인 부모는 이런 부모입니다. 그래? 외계인 어떻게 생겼는데? 외계인이 뭐라 그러디? 어디서 만났어? 저 슈퍼 앞에서 뭐 이런 얘기들을 아이랑 주고받으면 아이는 처음에 했던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책임지기 위해서 그 다음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말을 하게 되는 거고 스토리가 전개되는 겁니다. 이것은 물론 유치한 그런 스토리지만 한 문장에 의해서 다른 문장을 생각하고 다른 문장을 생각한다는 것은 저 같은 전문적인 작가의 일과 똑같은 일이에요. 사실은 보통 이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롤랑 바르트가 플로베르의 소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플로베르는 소설을 쓴 것이 아니라 한 문장과 다른 문장을 연결했을 뿐이다. 그 문장과 문장 사이의 에로스, 그것이 이제 플로베르 소설의 본질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습니다. 소설은 기본적으로 앞에 한 문장을 쓴 다음에 그 다음 그 문장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다음 문장을 쓰는 것이지 이걸 계속해서 연결해 가는 겁니다. 이 문장을 한번 보시죠. 네, 어디 문장인지 아시겠죠? 네,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의 첫 문장인데 저런 감당할 수 없는 문장을 써놓은 다음에 이 문장을 감당하기 위해서 써내려간 게 사실은 그 이 현대문학의 걸작인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입니다. 별거 아니에요. 이 문장을 썼는데 아버지한테 보여드리지 않았죠. 프란츠 카프카는 아버지랑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혼자 그 다음 문장을 써내려갔죠. 아버지한테 보여줬으면 아버지가 얘가 드디어 미쳤구나. 그렇습니다. 예술은 어느 정도 미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문장을 감당해가는 건데 이것은 아이가 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일입니다. 거짓말을 시작한 아이, 그는 스토리텔러로서의 첫 발을 내딛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아이들은 예술을 합니다. 지칠 줄 모르고 즐겁게 하죠. 제가 며칠 전에 제주도에 갔다 왔는데 아이들을 풀어놓으면 이제 물에서 막 놀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이 물에서 물을 좋아하죠. 근데 어떤 아이들은 모래사장에서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거기에서 산도 만들고 바다는 아니죠. 산을 만들고 뭐 이것저것 사람도 만들고 개도 만들고. 근데 부모들은 말려요. 야, 저거 파도가 오면 다 없어져. 다시 말해서 무용하다는 것이죠. 쓸데없는 짓이라는 건데 아이들은 그런 거 상관하지 않아요. 만드는 순간 즐거워요. 계속 그것을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뭐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직장에서 상사가 시킨 것도 아니고 뭐 누가 시킨 것도 없는데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원초적인 예술의 즐거움을 느껴본 순간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가장 행복했던 순간에 대해서 한번 써보라고 주면 많은 학생들이 어렸을 때 경험한 원초적인 예술적 경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처음 피아노를 배워서 친구와 연탄곡을 치던 것, 그다음에 말도 안 되는 어떤 촌극을 친구와 같이 해서 바보가 됐던 경험, 뭐 이런 거, 그다음에 필름 카메라로 찍은 사진을 처음 인화하던 순간, 뭐 이런 경험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그런 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때까지는 예술이 행복해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은 행복하지 않죠. 대부분은 힘듭니다. 프랑스의 작가 미셸 뚜루니에가 명언을 남겼는데요.
좀 짓궂은 코멘트죠. 일은 인간의 본성에 맞지 않는다. 하면 피곤해지는 게 그 증거다. 그렇죠? 본성에 맞으면 왜 피곤해요? 노는 건 피곤하지 않아요. 노는 건 밤새 놀 수 있어요. 일을 밤새 하면 잔업수당을 받아야죠. 왜? 힘드니까. 몸도 축나고요. 자, 아이들은 대체로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예술을 합니다. 놀이로서 하는 거죠. 클라이언트에게 납품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리거나 가족의 생계비를 벌기 위해서 피아노를 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아이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분 아시죠? 이분은 가족의 생계비를 벌기 위해서 전 유럽으로 연주 여행을 떠났던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인데 이런 소녀는 뭐 몇백 년 전 일이니까 예외로 합시다. 자,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이런 예술, 이 행복한 놀이가 끝이 납니다. 아이들은 학원을 가야 되고 학교를 가야 되고 숙제를 해야 되고 물론 피아노 레슨, 발레 레슨 같은 걸 받긴 하지만 더 이상 재미가 없습니다. 해야 되고 경쟁이 개입하고 재미없죠. 그런데 초등학생이 돼서도 집에 벽에 색칠 같은 걸 계속하다가는 엄마한테 대단히 크게 야단을 맞게 될 겁니다. 자, 꼭 그런 것뿐은 아니더라도 나이가 들수록 예술가스럽게 행동하면 점점 누군가가 우리를 견제하고 있다는 생각이 점점 듭니다. 탄압을 하게 되고 올바르게 행동할 것을 자꾸 요구받게 됩니다. 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중학교 2학년 때 학교에서 그 경복궁으로 사생대회를 갔는데요. 제 나름대로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그래서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왜 까만색만 쓰고 있어? 그래서 까만색으로 책을 열심히 칠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죠. 어두운 밤에 까마귀가 나무 위에 앉아 있다고. 그랬던 선생님이 그래, 영화는 참 그림에는 재능이 없지만 스토리텔러로서의 재능이 있구나 라고 말씀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리 나와 이 자식아. 딱 그래가지고 이리 나와. 딱 그래가지고 지금 경복궁 뭐 이런 경회로 이런 걸 그려야 되는데 혼자 까만색을 계속 칠하고 있으니까 저를 끌고 나가셨어요. 거기 여중생들도 많이 와 있었는데 한마디로 개망신이었죠. 저의 그런 어떤 해명, 설명 뭐 이런 것은 하나도 먹히지 않았고 저는 아주 야단을 많이 맞았습니다. 이상적인 선생님이라면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했겠죠. 저의 어떤 그림의 재능은 없구나, 김영하라 내가. 하지만 얘가 좀 말을 지어내는 재주가 있구나라고 해서 격려해 줬을 텐데 그런 선생님은 매우 드물죠. 나중에 제가 이제 유럽의 현대미술관에 철이 들어서 대학생이 된 이후에 가보니까 억울하더라고요. 이런 그림들이 걸려 있어요. 아니, 이런 분들은 바젤 이런 데 막 걸려 있는데 말이죠. 저는 왜 두들겨 맞고 그림을 입에 물고 경복궁 앞에 서 있어야 했는지. 이거 보세요. 이거 황토벽지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현대미술이라는 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물론 이분들은 저처럼 뭐 까마귀 어쩌고 이런 그 촌스러운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제목이 다 무제예요. 언타이틀 이런 건데 어쨌거나 현대미술이라는 것은 20세기 현대미술은 이상한 짓을 하나 해놓고 나서 그 빈 공간을 설명과 해석으로 채우는 작업이죠. 제가 했던 거랑 본질적으로 비슷해요. 저는 뭐 물론 아주 낮은 수준이지만 예를 들면 뭐 더 유명한 분을 보자면 네, 이거는 이제 파블로 피카소의 작품인데 자전거 안장에다가 핸들을 붙여놓고 황소머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럴듯하죠. 예, 그 다음에 변기를 갖다 놓고 샘이다, 레디메이드 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뒷시장 같은 예를 봐도 이 설명과 이상한 짓의 간극을 메우는 것, 스토리로 메운다는 것, 이런 것이 사실은 현대미술이 했던 일인데 피카소는 아예 말로도 남겼습니다. 나는 내가 본 것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생각한 것을 그린다. 예, 그러니까 경외로 안 그려도 된다는 건데 이 말을 제가 중2 때 알았으면 선생님이랑 한번 해봤을 텐데 불행하게도 우리 안에 어린 예술가들은 우리가 예술의 압제자들과 맞서 싸우기 전에 이미 질식해서 죽어버립니다. 이미 갇혀버려요. 그게 우리의 비극입니다. 이렇게 어린 예술가가 갇혀있거나 추방되거나 죽어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의 욕망이 사라지진 않아요. 우리는 자기를 표현하고 싶고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데 이렇게 됨으로써 약간 다소 음습한 양상으로 예술적 욕망이 드러나게 되는데 노래방에 가서 꼭 이런 노래 부르는 분들이 있어요. She's Gone이나 호텔 캘리포니아 이런 거 막 기타 리프 같은 거 하면서 대부분은 민폐죠. 민폐인데 그런 막 락커가 되는 분들 계시죠. 아니면 무도장에서 스텝을 밟거나 또는 스토리텔링을 했으면 훨씬 즐거웠을 분들이
밤새 악플을 단다거나 뭐 이런 음습한 방향으로 글쓰기가 나타나게 됩니다. 가끔 그래서 애들 노는 거 봐주시다가 자기가 더 흥분하는 아빠들 있어요. 레고 블럭, 뭐 프라모델 이런 거 하다가 가서 봐, 아빠 갈게. 이러고 하고서는 애는 벌써 흥미를 잃고 딴 데 갔는데 아빠 혼자 뭐 성도 만들고 뭐 다 만들고 있어요. 이런 우리 마음속 예술적 충동이 억눌렸을 뿐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인데 부정적인 방향으로도 나타납니다. 대체로 시기심으로 나타납니다. 이 노래 있죠.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왜 좋아요? 텔레비전에는 우리가 되고 싶은, 우리가 하고 싶은 그러나 하지 못한 것들을 하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노래하고 춤추고 연기하고 뿐만 아니라 그걸 하면 할수록 칭찬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맹렬하게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리모컨을 든 독재자가 돼서 욕을 하기 시작하죠. 야, 저게 연기냐, 발연기다, 뭐 저게 노래냐, 뭐 노래도 못하는 게 무슨 가수냐,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시기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악해서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이런 어린 예술가들이 갇혀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이제 현상이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네,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 자신의 예술을 시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당장 텔레비전을 끄고 인터넷 접속을 끊고 일어나서 뭔가를 시작하면 됩니다. 제가 연극원에서 학생들 가르칠 때, 뭐 제가 가르친 과목은 아니지만 연극학이라는 과목이 있었어요. 이 과목은 연극원에 들어온 학생들 모두가 연극을 한 편 올려야 돼요. 단 연기로 들어온 학생들은 연기를 해서는 안 돼요. 그 학생들은 예를 들면 극작을 한다거나 글을 잘 써서 들어온 학생들은 무대 미술을 한다거나 무대 미술을 하러 들어온 학생들은 연기를 한다거나 해서 연극을 만드는 겁니다. 학생들이 처음에는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생각하지만 나중에 너무너무 즐거워요. 연극 시켜가지고 싫어하는 사람들 거의 못 봤어요. 학교, 군대, 심지어 정신병원에서도 아마 시키면 대단히 즐겁게 할 겁니다. 저는 군대에서도 봤고 그래서 연극을 하면서 즐거워하는 사람들을 봤어요. 그 다음에 제가 이런 경험도 있는데 글쓰기 수업을 할 때 학생들한테 이렇게 과제를 내줍니다. 이렇게 학생들이 모여 있죠. 그런데 글이 전공이 아닌 학생들도 많아요. 미술하는 학생들, 음악하는 학생들 많죠. 이 학생들은 글을 자기가 못 쓸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백지를 나눠주고 주제를 하나 줍니다. 예를 들면 주제는 뭐 간단한 거예요. 어렸을 때 가장 불행했던 경험에 대해서 써라. 대신에 미친 듯이 써야 돼요. 미친 듯이. 제가 다니면서 막 독려합니다. 독려해서 빨리 써! 미친 듯이 2시간이면 2시간, 1시간이면 1시간 동안 처음에 한 5분 정도만 상을 가다듬고 써내려가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미친 듯이 글쓰기 수업을 시키는 이유는 천천히 쓰면서 생각이 많아지면요. 우리 마음속에 예술가의 악마가 나타납니다. 이 악마는 글을 쓸 수 없게 만드는 수백 가지 이유, 네가 글을 쓸 수 없는 수백 가지 이유들을 얘기하면서 남들이 너를 비웃을 거야. 이건 글이 아니야. 이게 문장이냐. 글씨를 봐라. 뭐 여러 가지 말들을 합니다. 이 악마가 따라오지 못하게 빨리 달려야 돼요. 제가 한예종에서 봤던 정말 좋은 글들은 시간을 충분히 준 과제에서 본 게 아니라 학생들이 그렇게 40분 동안, 1시간 동안 앉아서 제 앞에서 연필로 쓴 글들에서 발견했던 거예요. 그 학생들이 어떤 몰아지경에 빠져요. 나중에 30분, 40분 되면은 뭘 쓰는지도 모르고 막 씁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는 우리를 방해하는 악마가 나타나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술가가 될 수 없는 수백 가지의 이유가 아니라 돼야만 하는 자기만의 단 한 가지 이유가 한 사람을 예술가로 만드는 거예요. 될 수 없는 이유는 중요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예술가가 그렇게 해서 예술가가 된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마음속의 악마를 잠재우고 자기 예술을 시작하려고 할 때 이제 적들이 바깥에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대부분 부모님의 얼굴을 하고 있을 때가 많아요. 그 다음에 배우자의 얼굴을 하고 있을 때도 있지만 그들은 여러분의 부모나 배우자가 아니에요. 악마예요. 악마입니다. 잠시 변신해서 우리 지구에 내려와서 여러분의 예술가가 되려는 걸 막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분들에게는 마법의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연극을 좀 해볼까봐 뭐 구청에서 하는 연극 무슨 학교가 있는데 가볼까봐 라든가 이태리 가곡을 배울까봐 그러면 그래? 연극? 근데 그 해서 뭐 하려고 그래? 마법의 질문이에요. 그 해서 뭐 하려고 그래?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예술이라는 것은 뭘 해서 뭘 하려는 게 아니죠. 예술은 최종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것은 우리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가 즐겁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술과 약물의 도움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자기 표현을 하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런 실용주의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담대하게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즐거워서 하는 거야. 재밌어서 하는 거야. 미안해, 나만 재밌어서. 내가 좀 먼저 할게.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미래는 우리 모두가 어떤 다중의 정체성을 갖는 것인데 이 정체성 중에 하나만이라도 예술가가 되는 거예요.
제가 뉴욕에 갔는데 택시를 탔어요. 택시 이제 뒷좌석에 타죠. 타면 이 앞에 붙어 있는데 그 보통 연극 뭐 관련한 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 그랬더니 자기 프로필이래요. 당신은 그럼 뭐냐 그랬더니 연극 배우래요. 택시 기사지만 연극을 해요. 그래서 무슨 배역을 주로 하냐 그랬더니 자랑스럽게 자기는 리어왕을 한대요. 리어왕. 내가 누구인지 말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 리어왕의 멋진 대사죠. 바로 그런 세상이 제가 꿈꾸는 세상이에요. 이 사람이 낮에는 골프 선수이면서 밤에는 작가이고 택시 기사이면서 연극 배우고 은행원이면서 화가. 그러면서 은밀하게 또는 공개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예술을 해나가는 것이죠. 1990년에 현대무용의 전설적인 거장인 마사 그레이엄이 한국에 왔어요. 김포공항에 휠체어를 타고 이 90이 넘은 이 거장이 입국하는 장면을 봤는데 기자가 물어봤어요. 기자들은 보통 이제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죠. 무용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국의 무용학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거장인데 이게 48년도에 찍은 사진인데 벌써 이때도 이미 거장이셨는데 90년에 그렇게 물어봤던 겁니다. 자,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Just do it. 야, 감동적이었어요. 그 딱 이 세 단어를 얘기하고는 바로 입국장을 나가셨는데, 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예술가가 되자. 당장, 지금 당장입니다. 어떻게? Just do it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보셨나요? 그쵸? 진짜 말 잘하죠, 재미있게. 진짜. 아니, 연극쟁이는 제가 연극쟁인데 김영하 씨가 말을 너무 잘해가지고 진짜 저도 말을 좀 그렇게 재미있게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강연 들으시니까 좀 제가 어떤 메시지를 이제 뒤쪽에 남기고 싶어 하는지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앞쪽에서 말씀드린 거는 이제 연극 동아리 하시는 분들, 그리고 연극 동아리 활동을 어떻게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할 것인가, 아니면 비대면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포기하지 말고 계속 할 수 있는 이런 아이디어들부터 시작해서 뭐 연극이 갖는 가치로움이나 이런 거에 대한 말씀을 조금 드렸다면, 이제 예술로 조금 확장된 의미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왜 이런 예술 활동을 해야만 하는가에 대한 부분부터 시작해서 그런 좀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제가 이제 애니메이션하고 이제 김영하 작가의 어떤 테드 강연을 좀 빌어와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좀 드렸어요. 너무 근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직장 생활을 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학교 선생님이야, 공무원이야. 하지만 나는 밤에는 뭐 그림을 그려. 나는 뭐를 해라고 하는 뭔가 사이드. 어떻게 요즘에 왜 그 뭐 부캐 요즘에 유행하잖아요. 뭐 이효리 때문에 벌어진 거지만 나는 이효리지만 뭐 어디에서는 뭐 누구고 어디에서는 뭐 린다 김이고 뭐 이런 것처럼 이렇게 캐릭터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나는 직장에서의 나는 누구누구이지만 또 다른 예술적으로는 나는 그림을 그리는 누구고 혹은 글을 쓰는 누구고 연기를 하는 누구고. 너무 근사한 것 같아요. 우리 안에는 내재되어 있어요. 예술이라는 게. 태고 시절부터 인간은 자기 자신을 어떤 표현을 사실은 이렇게 뭐 시험을 보거나 이렇게 표현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 본능적으로 우리가 타고난 예술성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굳이 꾹꾹 눌러서 잠재우고 살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예술성을 다 꺼내서 어떤 장르가 되었던지 간에 자기 표출을 이렇게 하는 삶, 되게 아름다운 삶인 것 같습니다. AI가 굉장히 팽배해지고 뭐 한 4차 혁명 뭐 이런 것들이 한동안 되게 붐업이 돼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막 그런 것들이 이제 되게 뭐 세상을 지배하게 될 거야, 세상의 판세가 바뀔 거야 이렇게 하는데 어떤 창의적인 것들, 그래서 예술가들이 갖고 있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계가 따라잡지 못하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가장 고유성은 예술성에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는 정말 이렇게 뭔가를 만드는, 혼자서 뭔가를 만드는, 누군가는 조금 더 크게 그림을 그리는, 누군가는 조각을 하고, 혹여 우리 또 음식하잖아요. 음식을 해서 아름답게 데코레이션을 하고, 이런 거 안에 다 소소하게 우리의 예술성들이 다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예술성을 꺼내서 그게 연극 활동이 됐던 뮤지컬 활동이 됐던 뭐 노래가 됐던 어떤 분야가 됐든지 간에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보다 행복하게 하고 뭔가 이렇게 좀 활력 넘치는 삶은 좀 주도적으로 만들어 가는데 큰 영향 내지는 되게 좋은 도움이 되는 그런 활동들이라고, 예술 활동이 그런 활동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의 아이들에게도 그런 장의 기회를 좀 열어주시는 좀 그런 어른들이 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 되게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게 올 1년 보내셨잖아요. 근데 내년에도 뭐 크게 나아질 것 같진 않아요. 사실 저희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의 시행착오가 내년에 그렇다면 이제 우린 겪어서 아니까, 그러면 이제 한번 겪어서 아니까 요거를 토대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좀 활동을 모색할 수 있을까를 조금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보시고, 어떻게 해요? 아까 이제 여기 준비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얘기하다가 이제 우리 좀 살아남아야 되나?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우리의 열정과 어쨌든 우리가 이 활동을 해서 행복하다는 거 알잖아요. 뭐 삶은 어차피 한 번 살고 가는 인생인데 행복하게 살다 가야 되잖아요. 뭐 상황은 이미 벌어졌고, 그러면 이 안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어떤 것을 이렇게 노력하고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여러분들 내년에도 연극 활동 어쩌면 비대면으로 해야 되는 거일 수도 있지만 그 안에서 또 소소한 행복들 찾아서 열심히 활동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공연이 막 마구마구 이렇게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활발하게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들 내년 한 해도 응원합니다. 이렇게 하여튼 1시간 넘는 시간 동안 저의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 드리시면 제가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